오늘의 사건 단장입니다. 검찰이 3년 전 경기도 가평의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에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젊은 남성이 노인 승객을 향해 무차별 폭언을 하는 영상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가해 남성을 찾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한 20대 대학생과 관련해 당시 수술실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한 수술실 안에 마취과 의사 한 명이 2명의 환자를 동시에 담당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10대 미성년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을 퍼붓고 와인병으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성년자는 위조 신분증을 빼앗기자 이런 난동을 벌였습니다. 짠! 아유, 우리 또 김은배 팀장님 오늘 오셨네요. 양지열 변호사님이 나오시는 날이었는데, 또 양 변호사님 개인적인 또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또 공사가 다망하신 김 팀장님께서 대신 나와주셨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무슨 짓을 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 문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장 민감해 하시는 의제 중 하나죠. 현행 만 14세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이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밝힌 내용인데, 일단은 만 12세로 2살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등학교 5, 6학년들도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의 사랑 사건 반장 오늘도 잘 볼게요 하신 배은휘님, 사반을 안 보고 넘어가면 몸이 피곤해요 하신 이혜숙님, 손녀딸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이미선님, 아이고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수술 스케줄 피해가면서까지 사반 챙겨봅니다 하신 응급의학교수 황보해늘님, 해늘 이름이 너무 예쁘십니다. 자, 송재민님, 이달애님, 임동현님, 미국의 K방님, 펜실베니아의 정은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뇌출혈 운전자 구조 작전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자, 지금 예. 제 뒤에 유리가 아까 제가 보여줬어요. 그래. 여기요. 그래. 앞에 한번 보자, 앞에. 조금만 기다려. 네. 아저씨 가니까 그쪽으로 좀만 기다리고 있어. 자, 얼핏 보면 그냥 영상통화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9살 아이와 경찰관이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운전자인 이 아이의 이모가 뭔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수석에 있는 아이한테 통화를 해서 위치를 파악한 건데요. 결국 저렇게 무사히 차량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자, 소장님. 운전자, 그러니까 이모가 마비 증세가 왔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저기 고속도로였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너무 위험했는데 이 아이와 영상 통화를 경찰이 성공하면서 이제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아이의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내 동생이, 그러니까 아이의 이모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경찰에서도 언니도 전화를 해도 이제 안 받았는데, 그때 경찰이 GPS 이제 위치 추적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어디 있는지 대략은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특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위치를. 맞아요. 그런데 간신히 어떻게 하다가 통화가 되긴 했는데 이모가 어눌한 말투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다행히 옆에 조카에게 아저씨, 경찰 아저씨야, 너 통화 가능하니? 영상 통화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아이가 전화를 하면서 주변을 비춰줘서 경찰이 어딘지를 이제 알아내서 이렇게
다행히도 구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 후배 경찰관분 칭찬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후배 경찰이 그 화성 서부경찰서에 그 반경인데 매성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통화를 할 때 GPS로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략적인 위치를 잡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 영상 통화를 한 거를 생각이 난 거예요. 꼬마 9살짜리가 말은 안 되니까 영상을 보여주니까 고속도로 고속 절차 선로도 보이고 또 중앙벌리도 보이니까 그 지역에 근무를 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차를 가서 보니까 차가 갓길에 정차해서 다행히 그래가지고 이제 119 신고해가지고 사람을 후송했는데 그 이모가 뇌출혈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혼자였다고 하는데 당시에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1차선이나 2차선에 서 있을 경우에는 보통 고속도로에서는 100km 이상을 달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내가 알기는 양 앵커님도 한 120, 30km 달리죠, 고속도로에서. 전 규정 속도를 준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케이. 어떻든 간에 100km 이상인데 만약에 1차선이었으면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너무나 잘했어요. 예. 그 제가 여기에서 우리 방경희한테 정말로 잘했다고 박수를 드리고 우리 방경희도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피자 한 판을 보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예, 제가 저 얘기를 지금까지 한 4번은 들은 것 같은데 실제 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연락이 아직 안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꼭 좀 연락 주세요. 예. 자, 다음 3번째 뉴스 이어가죠. 미라 고양이 슬쩍 툭입니다. 자, 영상 함께 하시죠. 한 반려동물 미용 가게 앞인데요. 배낭을 맨 저 남성, 한 손에 마대자루, 다른 한 손엔 검은 물체를 들고 있는데, 자, 이제 가게 앞에 딱 가더니 물체 상태를 확인하듯 이 자루에 넣고, 자, 가게 앞에다 그 자루를 그냥 버린 후에 유유히 저렇게 사라집니다. 저 물체가 알고 봤더니 고양이 사체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기사를 보고 저도 소름이 돋았는데 이 사건이 나흘 전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루 안에 들어있던 고양이는 바싹 말라서 미라 같은 상태였다고 아이고. 하는데요.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길고양이여서 신고 대상이 안 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정말 저걸 그 진짜 애지중지 자기가 키웠던 고양이면 저거 저렇게 훅 던져놓고 가겠어요? 뭔가 좀 처리하지 않죠. 예.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나 이런 거에서 죽였을 때 동물을 그럴 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체를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행법보다는 그냥 쓰레기 불법 투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우리 법은 이렇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독일이나 다른 법에는 생명체로 보는 법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단순히 쓰레기 예. 정도로 지금 처리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번째 뉴스 또 이어가죠. 무모한 차로 변경입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고속도로입니다. 저 멀리 흰색 승용차 보이시죠? 차선을 확 세상에 차선 변경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니까 아이고 저 트럭터로 중앙분리 들이받는 거 보세요. 예? 아이 팀장님 제발 차선 변경할 때는 세상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변경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급차로 변경이 사실은 범칙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인데요. 그게 12개 항목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고속도로는 위험한데 저 차로를 2개 차선을 이상을 급격히 들어가게 되면은 사고 났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무모한 차로 변경은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예. 아마 그 흰색 차량이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급함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저 트럭이 사고 났으니까 아이고. 저거 보세요. 크게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급차로 변경은 절대로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토바이가 달리는데 좀 빨라요. 지금 많이 빨라요? 노란불 지금 갑니다. 네네네네 강. 이거 진짜 너무 세게 붙지. 박 변호사님. 오토바이도 잘못입니다. 예. 오토바이 속도가 너무 빨랐고. 속도도 빨랐고 보면 항색 신호잖아요. 예. 그냥 무시하고 그런데 이 차도 갔습니다. 그냥 우회전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방향 지시등도 안 켰고요. 너무 그리고 급하게 들어와서 확인을 아이고. 좀 하면 좋은데 아마 둘 다 과실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 과속에다가 항색 신호 위반 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지시등 안 킨 거는 자동차입니다. 예. 그래서 둘 다 막 과실이 되지 않을까. 근데 큰 사고 저 정도면 큰 사고거든요. 예, 많이 다쳤을 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검찰이 3년 전 경기도 가평의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에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범행을 되짚어봅니다. 자, 지금 사진이 나갔죠. 먼저 오늘 공개 수배가 결정된 사람들. 피의자 얼굴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왼쪽 여성이 이은혜, 오른쪽 30살 조현수입니다. 자, 이 사람들 살인사건 수사를 받던 도중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3년 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이은혜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 남편 명의로는 8억 원의 생명보험금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 보험금을 타려고 했는데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했고요. 보험 사기와 살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조사를 딱 한 번만 받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죠? 자, 이 사건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졌던 사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건 자체는 저 여성이 본인이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요. 사실은 가평에서 이은혜가 직접 본인이 직접 제보를 한 겁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를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2019년 10월 달에 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이제 사망했는데 2020년 10월 달에 방송을 하면서 보험금을 지금 못 받고 있다. 왜 대형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된 보험금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었고요. 또 그 무렵에 이 유족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재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여성의 진술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 방송이 좀 더 이슈화 됐던 사건입니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였죠. 자, 팀장님, 아까도 우리 이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그거잖아요. 피해자, 그러니까 고인이 된 이 남편은 수영을 못 하는데 그 부인이 있는 앞에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몰았는지 거기서 다이빙을 했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2019년 6월 30일에요. 30일에 7명이 놀러 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수영을 잘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술 먹고 물놀이 하다가 저녁 8시쯤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8시쯤 됐는데 마지막으로 다이빙을 하자라고 누군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마 아까 지금 수배된 이모 씨가 한 거로 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덕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이은혜 씨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고 올라갔는데 3명이 올라갔습니다. 3명이 올라갔는데 세 번째 뛰어내렸어요. 두 사람 먼저 뛰어내리고 세 번째 뛰어내렸는데 아마 물속에 풍덩하고는 그 뒤에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두 사람이 찾기는 했는데 3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물속에서 익사를 했는 건데요. 문제는 그 부검을 해보니까 익사 이제 부검하게 되면 소견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의도적 사고, 익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타이에 의해서 빠진 게 아니고 자기가 빠졌다. 문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상도 없기 때문에 수영하다가 익사했거나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관할서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보통 일반적인 변사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피해자 고인과 남편과 이은혜 지금 결혼 기념 촬영 사진인 것 같은데 자, 이은혜 공범 이 조현수와 이 이은혜의 관계는 뭔 거죠? 그렇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남편하고는 11살 차이 나고요. 2016년부터 부부가 됐고 2017년 3월 달부터 혼인 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의 관계인데 이 조현수가 좀 문제되는데요. 이 조현수는 이 아내인 이은혜의 내연 관계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보험금도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이 피해자 고 윤상엽 씨한테 뭔가 가해를 하거나 살인을 한 게 아니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번의 살인 시도. 3번이나 시도를 한 끝에 결국 이 변이 난 겁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 2월 17일 날 양양으로 펜션 놀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은혜 씨가 남편 몰래 혹시 보고 정서라고 아십니까?
정수가 뭐냐면 생식기를 말하거든요. 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피를 빼야 되거든요. 그거는 보고할 뿐만 아니라 피가 있으면 위험한데 맞습니다. 피를 넣어가지고 먹였는데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예. 치사량이 미달한 거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두 번째는 똑같이 19년도 5월 20일 날 용인 낚시터에 또 낚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남편을 빠뜨린 거예요. 근데 마침 남편의 지인이 잠이 깨가지고 또 구조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2019년 6월 30일 날, 그때 6월 30일이 아마 보험이 마지막으로 만기되는 날까 알고 있는데 보험 면책. 만기 4일 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6월 30일이 그날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든 4시간 전. 4시간 전. 만기 4시간, 4시간 전. 그렇죠. 그때는 7명이 놀러 가가지고 가평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그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일부러 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가능해도 자기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건데 아무튼 그 이은혜 씨하고 조모 씨랑 공범으로 해가지고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수정하고 수사가 시작된 거죠. 예. 소장님, 진짜 이 보험 만기가 딱 되기 4시간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남편을 살해해야 했으니 저 두 사람은 얼마나 막 이 시간 늦으면 안 돼. 이게 정말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이게?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고 그 후에도 지금 또 뭐 사구제도 안 끝냈을 때 SNS 메신저에 뭐 행복하다, 수상스키 타고 또 해외여행 가고 이런 사진도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이 저렇게 변을 당해서 사망했는데 행복하다고 올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사진 보면 알지만 굉장히 좀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보면 아, 저 여자가 저렇게 뭐 악마 같다,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일 거라고는 누가 생각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 내면은 사실 누구보다도 잔혹하고 그다음에 사악하고 황폐한 상태. 저는 이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아닐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봐도 좀 너무 악랄한 그 행동을 보였어요. 예. 첫 번째 결혼 자체도 너무 남자를 이용하는 결혼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살해 내지는 자살 방조 뭐 이런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 이기적으로만 행동하고 있고 결국엔 또 도망가 버린 것을 보면 아, 이 여성의 내면 상태는 그 외모하고는 아주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고인이 남편이 15년 동안 대기업 연구 직원으로 근무를 했다는데도 되게 생활이 궁핍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는 대기업 연구직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6,4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망 1년 전에는 빚이 1억 4천 정도여서 개인 회생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장기 매매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고요. 또 라면을 사 먹으려는데 돈이 없어서 3천 원을 주변에 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은 유지가 됐는데 그 유지된 보험이 무려 4개였습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이게.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뭐가 됐든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하다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 저 두 사람 사진 다시 한번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계속 좀 보셔야 되겠어요. 보여주시죠. 잡히겠죠? 외국에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출국을 했다고요? 그런 것도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면서 그 이후에 많이 의문점들이 좀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알려진 거지, 경찰이나 뭐 검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김은배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살인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증거도 없고 좀 애매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금 자체만 맞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결국은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혹시나 이 사람들 발견하거나 혹시나 단서를 접하면 지체 없이 좀 연락을 달라라고 지금 공개 수배 형태로 지금 전달을 뿌린 상황입니다. 팀장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이제 검찰에서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으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는 못 나가니까요. 수배됐기 때문에 공항 출국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는 못 나가고 수배 숨어 있다 이후에는 하더라도 출국이 안 되겠죠. 출국 안 되죠. 그 전에도 아마 출국금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인데 곧 잡힐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뭐 저희가 이 사건 좀 예의주시를 하기로 하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젊은 남성이 노인 승객을 향해 무차별 폭언을 하는 영상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가해 남성을 찾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당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채팅창에 좀 말씀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이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영상은 보름 전쯤에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1호선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노인에게 욕설을 하고 또 시비를 걸고 그런 모습들이 담겼습니다. 자,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해당 영상 보고 가시죠. 잘 사는 이제 멋있다. 인간 같잖아. 직장 같지? 사가져서 지하철 타야 그걸 죽었어. 왜 살아? 아, 저는 진짜 이 블러를 걷어내고 싶었어요, 정말. 네. 지금 영상 게시자의 말에 따르면 저 남성입니다. 저 남성이 갑자기 지금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모양새예요. 지금 얘기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몇 분간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멈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앞에 있는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만해라, 그러지 마라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욕설을 하고 달아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남자 또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왼쪽 가슴에 빨간 불이 무슨 얘기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그 노인한테 시비를 걸고 폭행하고 욕설을 할 때에 중요한 거는 좌측에서 빨갛게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저걸 이제 보디캠 또 액션캠이라고 하는 건데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혹시 일선 그 지구대에서도 직원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몸에 보디캠을 달거든요. 저런 식으로 끼웠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유튜버 아니냐, 아니면은 일부러 시비 걸어서 폭행을 유발해서 그걸로 돈을 갈취범이냐 지금 분분한데 아직까지는 저 사람을 검거하거나 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소장님, 저는 그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상대에게 이제 어떤 시비를 걸어서 상대의 어떤 폭행이나 뭐 어떤 이런 걸 유발한 다음에 이걸 고스란히 촬영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돈을 뜯어낸다든지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사람의 얘기만 듣고는 아, 정신적으로 이렇게 약간 분열 상태가 일어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 보디캠을 몸에 달고 있다라는 건 기획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지금 행동들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께 하는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좀 자극을 일부러 해요.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뭐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자극해서 싸우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싸움을 일부러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다면 얘기하신 대로 합의금을 뜯으려는 의도 혹은 영상을 촬영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 영상을 유포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 인간이 정말 저희가 이걸 진짜 완전히 블러 처리가 안 돼 있는 원본 영상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뭐 70 된 지금 어르신한테 저보다도 어린 것 같은 막 기껏 해봐야 한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녀석이 인간같이 야, 너 직장도 없지? 아이고, 그 나이 먹고 차도 하나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그러면 지는 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예? 아니, 그런데 자, 저는 이 다음 말씀드릴 게 정말 더 가슴이 아팠는데 저 어르신의 아드님이 이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네, 이 영상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된 이유기도 한데요.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면서 글 하나가 또 올라온 겁니다. 이 남성은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피해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라서 너무나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서 아드님 억장이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야, 이게
소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 정말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다. 이 아버님께서 굉장히 보통 때도 건강하신 분이라 웬만하면 알아눕지를 않으시는데 이 일을 당하시고 나서 열흘을 알아누우셨대요. 그리고 지금 아들한테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완강히 얘기하시는 거는 아들이 속상해할까 봐도 싫고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 당연히 아니지만 이 아버님은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운전을 지금 안 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그런데도 차가 있으시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실은 아니지만 새파랗게 어린 젊은 사람이 와서 야, 너 뭐 이런 말을 쓰고 거기에 뭐 능력도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정신적인 타격을 안 받겠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모두가 받죠. 그래서 이 아들 같은 경우에도 꼭 내가 이 사람을 찾아서 사과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님 마음에 응어리가 남기는 게 너무 싫었을 거예요. 예. 그 상처를 덜어드리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 아드님이 만약에 저자가 누구인지 소재를 알거나 누구인지를 아는 이분이 나한테 연락을 주면 살해를 하겠다고 포상금까지 걸어놓은 상황인데 팀장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포상금 걸으면 신고는 들어오겠지만 실제적으로 경찰에 신고 안 하면 이 페르나가 수원에서 이랬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CCTV를 추적할 수는 있는데 일반인은 안 되죠. 신고하게 되면은 경찰에서는 의지만 가지면 추적해서 건거할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건거한다고 그러면은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모욕죄는 가능하고요. 가능합니다. 폭행죄도 욕설도 폭행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가 모욕죄인데 모욕죄 처벌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거는 본인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정말 이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어르신이 막 저 어린 친구가 막 욕설에 막 조롱에 이걸 하는데도 어르신이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걸 다 받아내고 정말 잘 참으시더라고요. 예? 이거 어르신이 진짜 싸울 줄 몰라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아이고 참 진짜 제가 방송하면서도 지금 진정이 안 되는데 자 그리고요 일단 계속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 자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했던 그 여자 경찰 백 있어. 네.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여성이 오늘 이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호송차에서 내린 여성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왜 폭행을 했냐, 왜 침을 뱉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 여성 얘기를 전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그렇죠. 야 이거 쌍방이야 그랬잖아요. 네. 이거 설마 쌍방으로 처리됐습니까 이거? 원래 폭행이라는 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막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유형력이 들어도 폭행이 될 수 있고 쌍방 폭행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영상이 다 남겨져 있었어요. 예. 그 영상에 보면 상당히 여성은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위험하게 가격하는 모양새였고 그걸 막는 과정에서 약간 접촉이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영상이 없었으면 저는 쌍방 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영상 때문에 최소한 정당방위 아니면 소극적 저항행위가 돼서 위법성이 조각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방위로 인정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여성이 저때 행패를 부리면서 나 경찰 백 있어 그랬잖아요. 팀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대단한 백은 아니었던 거죠? 경찰 백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백이 없어요. 물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경찰 백 소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간호사를 꿈꾸던 22살 여대생 정 씨는 1년 전 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갑자기 얼굴이 붓고 열이 치솟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불과 9시간 만에 숨지고 맙니다. 유가족은 수술 중 기본적인 몸 상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정 씨가 악성 고열증이라는 유전적인 질병이 있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중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술실 CCTV에 정 씨 외에 또 다른 환자가 수술을 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건데요. 한 수술실에 두 환자.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이 기자, 정말 22살 여대생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으로 진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친구인데 수술을 받던 중에 말이죠. 네. 예. 이게 지난해 3월에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꿈 많은 여대생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꿈이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이 정 씨는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안면 근육이 굳기 시작했고 고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의식을 찾지 못해서 대학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결국 그 다음 날 사망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예. 악성 고열증이 사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술 후유증에 따른 사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병원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저거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던데, 자 일단 뭐 과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소장님, 네. 아니 뭐가 됐든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에 사람이 죽었으면 네. 병원에서는 가족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잘못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사과 한마디 안 했던 거를 넘어서서 실수한 거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족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악성 고열증 그런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있었다면 병원인데 체온이나 맥박이나 호흡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잘 체크됐어야 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면 그거를 그만둔다거나 이렇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언제 열이 올랐는지 뭐 이런 게 전혀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는 뭐 나중에 가가지고는 의사가 얘기하기는 뭐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얼굴에서 약간 열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뭐 체온계를 갖다 댔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굉장히 분개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커튼 사이에 두고입니다. 자, 이 MBC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를 저도 봤는데 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영상을 봤더니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 한 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환자 옆에 커튼을 이렇게 싹 걷어내니까 그 옆에 병상이 하나가 더 있고 환자가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팀장님 이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3시간 동안에 촬영된 CCTV를 공개해서 확인했는데 보니까 그 마취과 의사가 그 수술실에는 수술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수술대 하나 있고 옆에 커튼을 친 데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수술대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분은 이제 코수술을 받았던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쪽 코수술하는 데 왔다 갔다 하고 또 아까 안면 윤곽수술 하는 분 왔다 갔다 하면서 8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취과 의사가 한 사람만 해도 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도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8번이나 하면서 두 사람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거고, 나중에서 늦게 발견해가지고 기도에 뭐 이렇게 회복을 했지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자체가 한 사람이 수술해야 될 거를 두 사람씩 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아니, 변호사님, 이 무슨 공장에서 무슨 부품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의료법상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뭐 수술 영화 요새 드라마 많이 하니까요. 수술대가 있고 기본적으로 마취 의사가 옆에 항상 있습니다. 마취 의사가 그냥 재미삼아 있는 게 아니고 생체 징후들을 계속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수술대가 2개고 환자가 2명이면 마취 의사가 2가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병원에서는 괜찮다. 우리 2가지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이미 관할 보고서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술실을 구획을 하라고 하면서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된다고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2018년도 5월 이후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만약에 2개였다면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건데 이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칸막이 벽으로 구획돼야 된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튼으로 그냥 이렇게 경계를 지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CCTV를 봤더니 이 피해자, 이 정 씨 옆에서 수술받고 있던 또 다른 환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수술 부위 봉합을 간호사가 혼자 하고 있었어요.
네, 이 CCTV 영상을 보면 수술 도중에 집도의가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MBC 보도에 따르면 그 다음에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꿰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거죠. 자, 심지어 말이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 지금 뭐 관련 기사에는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댓글을 봤더니 어느 병원인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강남역 부근에. 자,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가 이 병원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실태를 폭로했는데 팀장님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문제가 뭐냐면 2020년 9월 달에 채용 사이트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봉합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모집한다. 아니, 봉합하려면 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이건 무면 의료인에 간호사를 할 수가 없는데 뿐만 아니라 그 남은 피부가 나오면 절제술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간호사를 시켜서 했다는 거 보면은 아마 이 병원에서는 아마 의료법을 아까 그 박 변호사님 말한 대로 의료법을 많이 위반한 것 같아요. 아니, 간호사가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아예 모집해서 행위를 시킬 수 있게 간호사를 모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병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던 거죠. 그 이 병원이 말이죠. 그 홍보를 하는 그 광고 같은 걸 보면 12년 무사고 이게 아주 되게 핵심 캐치프레이즈였다고 합니다. 카피글이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이미 예전에도 사망자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여러 가지를 했네요. 네, 12년 무사고라는 그런 광고라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믿죠. 아마 숨진 정 씨나 그 부모님도 당연히 믿었을 것 같은데 12년 무사고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얘기한 바에 의하면 2019년 10월에 지방흡입을 받던 40대 남성이 있는데 지방흡입을 받고 그 다음날 복통과 고열에 시달렸고 그래서 굉장히 뭐 며칠을 굉장히 고열과 복통 때문에 아프다고 결국에는 복막염과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개월 이래 한 번도 사고가 없다. 그렇게 12년간 무사고다 이렇게 홍보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피해자 숨진 정 씨에 대한 그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는 것일 텐데 일단 뭐 자세한 거는 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정말 마취과 의사든 누구든 이렇게 계속 어떤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수술실을 지켰더라면 네.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의료 과실이라는 게 이 현대의 의학 수준에 대해서 해서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오가 없고 가실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게 분쟁 조정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좀 감정을 해야 됩니다. CCTV 같은 게 다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CCTV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났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따져서 과실이 있다면 뭐 우선 민사 책임도 질 수도 있고요. 뭐 심각한 경우는 형사 책임도 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사건 이어가죠. 편의점에서 10대 미성년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을 퍼붓고 와인병으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성년자는 위조 신분증을 빼앗기자 이런 난동을 벌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이 촉법 소년 이 연령 지금 낮춘다고 이런 지금 속보도 제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 10대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또 난동을 부렸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대전 중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0대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빼앗은 거죠. 위조 신분증인 걸 알고 빼앗은 건데요. 그러자 10대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와인병으로 저렇게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알바생, 저 피해를 입은 알바생 주장에 따르면 고1이었답니다. 고1짜리가 저렇게 행패를 부렸다는 건데, 자, 이 육두문자를 막 계속 쏟아냈다는 거죠. 당시 상황 영상으로 한번 보고 가시죠.
아니 저는 핸드폰을 원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카운터에서 세요. 카운터에서 나가주세요. 카운터에서 나가주세요. 카운터에서 나가주세요. 카운터에서 나가주세요. 손님 이거 난동 피우시는 거잖아요. 진정하세요 손님. 진정하세요. 그때 분명하신 이거 누가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요. 들어오지 마시라고. 이거 폭력이에요. 이거 폭력이에요. 이거 폭력이에요. 이거 폭력까지 추가된 거예요 지금. 아, 팀장님 진짜 알바생이 진짜 대응을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알바에서 고등학생이 담배를 사면 불법이고 업주가 처벌 받기 때문에 신분증을 달라고 했는데 신분증을 보니까 아마 그 유저 신분증이 좀 정확하게 유저됐으니까 알아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신분증을 뺐으니까 저 고등학교 1학년생이 계속 시비를 걸고 좀 폭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알바생이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어요. 본인은 피하면서 상대편한테 경고를 했고 그 고1생은 계속 욕설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알바생 주장에 의하면은 3번을 밀치고 와인병으로 머리를 깬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협박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했어도 아마 적절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져가라고 했겠죠. 신분증 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했는데 신분증을 안 주기를 잘하신 겁니다. 예.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 알바생. 자,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저번에도 걸렸었잖아. 자, 이 10대 말이죠. 난동 피운 10대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사려고 했던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현장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저한테 옛날에 뺏기셨어요. 민증을 저한테 뺏기셨다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한다고요 손님.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손님. 여기 다 부시고 그냥. 하시라니까요. 좀 주면 그만해요. 아니 오면 한다고요. 아저씨 여기 보통 네, 경찰 이미 신고했어요. 했어요? 네네. 야, 몇 살이냐고, 엄마. 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 어차피 다 이거 CCTV 찍히고 있고 지금 녹음 중이라서 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 지금 보니까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 그러니까 어떤 남성과 여성이 여성분은 112에 신고를 하고 또 어떤 남성분은 야, 너 삐삐삐 임마. 예, 세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알바생인데 더 대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걸렸는데 또 바로 그 고등학생이 그 학생이거든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도용을 해가지고 오니까 얘기를 한 거고 알바생 입장에서는 요새는 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처하는 영상들이 예. 많은데 왜 그러냐면 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판매자가 처벌되거나 영업정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한테 업주들은 이거 교육 엄청 시키거든요. 그래서 반복돼서 했기 때문에 아마 한 것 같고 그래도 뭐 싸움 같은 거 안 일어나고 아주 의연하게 대처를 잘했고 옆에 있는 분들도 뭐 그 보면서 영상 찍히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고 주의를 듣고 이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야, 김홍기 님이 저 알바생 시급 올려줘야 된다고, 사장님. 올려줘야 됩니다, 예. 예. 자, 우리 사건반장 제작진이 말이죠. 이 정말 현명하게 대처한 알바생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잠깐 그 얘기 듣고 가시죠. 그 게시물 올린 날에 이제 문제가 터졌잖아요. 네. 그 다음 날에도 한 명 잡았거든요. 8명이 된 거죠. 8명. 예. 네. 혹시라도 이제 저한테 보복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하기는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너를 잘못 건드린다면은 안 된다는 걸 애들이 인지를 해서 오히려 너를 안 건들 거라고 얘기를 해줘서 네.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진짜 지금 저분도 얘기한 것처럼 소장님, 네. 저 녀석들 또 친구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네.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이제 이 10대 범죄가 좀 포악하니까 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차라리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공로라를 시켜버리면 너의 하는 행동이나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고 사실 그런 사회가 되어야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보호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른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 청년이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게 점주라던가 근처에 경찰관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은 지금 경찰들이 무슨 시계 같은 거, 무슨 신고하는 시계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걸 줄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냥 본인은 그냥 기존에 하던 이런 방법이 더 좋다 해서 그것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용감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도 좀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진짜 뭐 팀장님도 현직에 계실 때 담배 피는 이 어린 10대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혼내고 제가 많이 뺏기도 했죠. 네. 예. 뺏으셨어요, 담배? 뺐죠, 그럼요. 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인적사항 적고 사실 학교에 통보는 안 했습니다. 아. 일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고. 아, 근데 진짜요? 담배나 술을 그 학생들이 사는 건 처벌하지 않아도 업주는 처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는 그 당시에 훈계, 선도를 많이 했죠. 그 알아듣든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제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잠겼다고 하고 안 그런다고 하는데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딴 데 가서는 그럴 또 내 담배나 필수가 있겠죠. 그 어른들이 저도 학창 시절을 경험해봤지만 이 담배 피는 애들한테 어른들이 맨날 하는 소리, 야, 너 그러다 뼈 녹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뼈가 녹는 것뿐만 아니라 암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죠. 담배 안 피시죠? 아, 그럼요. 예. 아, 네, 좋습니다. 성인들도 피면 안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아무튼 진짜 이 정말 알바생 너무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아까 누가 그러시던데 우리 팀장님 저분한테도 피자 한 판 쏘시라고. 그럴까요? 예. 전화하시면 피자를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곱슬머리가 콤플렉스였던 남 씨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미용실을 찾습니다. 펌과 염색까지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MZ세대답게 스타일을 포기할 순 없기 때문인데요. 평소 단골 미용실만 다녔던 남 씨는 얼마 전 동네에 새로 생긴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고가의 클리닉을 무료로 해준다는 이벤트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곱슬머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은 것은 물론 머리끝이 갈라지고 끊어지기까지, 게다가 두피에 염증까지 생긴 겁니다. 남 씨는 사진을 찍어서 미용실로 보내 항의했고 비용을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발 상태를 본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말을 바꿨고 미용실을 찾은 남 씨에게 돌아온 것은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며 통보했습니다. 모발이 상한 것도 억울한데 남 씨는 정말 영업방해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자, 일단 이 평소 단골 미용실만 다녔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 미용실 어지간해서는 함부로 안 바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남 씨의 경우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다 보니까 머리하는 비용이 무척 많이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긴 머리는 특히 모발 관리가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1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클리닉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머리는 엉망이 됐고 여기에 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하게 된 건데요. 이런 남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은 우리 이수진 기자가 되게 비슷한 세대니까 좀 많이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다고 하니 제 또래일 것 같은데 이게 곱슬머리들이 세대와 상관없이 머리 스타일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곱슬기가 있으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반년에 한 번은 뿌리 매직도 하고 또 매일매일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어지간해서는 미용실 잘 안 바꾼다 이랬더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래도 싸면 바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박 변호사님도 싸면 바꾸시나요? 전 잘 안 바꾸는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맞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좀 디프레스 돼 있으시죠? 아닙니다. 예. 그러세요? 머리 좀 잘하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아마 예. 이분도 머리가 좀 길다 보니까 머리 유지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한 번에 한 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이 새롭게 연 미용실 가면 좀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그러고 좀 싸게 해줍니다. 그리고 용품 같은 거 좋은 거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주로 새롭게 오픈하는 미용실에 자주 좀 갔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터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서비스 또 이벤트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새로 오픈하는 미용실만 찾았던 거군요.
네, 그런 경우 많죠. 게다가 MZ세대는 이 머리가 길면 돈이 되게 많이 들죠. 왜냐하면 머리 뭐 펌돼야 되죠, 염색돼야 되죠. 클리닉도 요즘은 이제 머릿결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클리닉도 하고 이러면은 막 10만 원 이상, 뭐 20만 원 막 이렇게도 깨지니까. 근데 이제 미용실이 새롭게 오픈한다는 미용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고가의 두피 클리닉, 헤어 클리닉을 무료로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혹한 거죠. 그래서 아, 이 여성이 그 클리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약도 굉장히 좋은 거 쓰고 또 여기 헤어 디자이너들도 보니까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에서 계시던 분들이 와 있고 그래서 아, 고민 없이 나 여기서 가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굉장히 또 친절하고 잘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나 이런 걸 원한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막 사진도 보여주고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게 잘 머리를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업88님이 지금 이 남모 씨처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자, 팀장님, 일단 머리를 저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싸게 했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자, 그런데 이틀 후에 이렇게 머리를 감고 봤더니 완전히 이게 그냥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용실에 처음에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참 예쁘고 고왔겠죠. 여자의 아름다움은 머리카락이고 남자의 자존심은 머리인데 아름답게 됐는데 이거를 머리를 감고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두피 곱슬이 펴지지도 않았고 찰랑찰랑한 모발이 끝이 갈라져 있고 또 모발 중간중간에 끊어짐이 보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머리끝이 불탄 것처럼 돼 있고 두피가 따갑고 빨갛게 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게 지금 좋은 약을 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원장한테 보냈어요. 이거를 변상해 달라. 여러 가지 피부도 변상 받아야 되겠다 했더니 원장님이 흔쾌히 그럼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피부 다친 것도 제가 보상하겠습니다라고 흔쾌히 말을 했습니다. 예. 우리 이 기자하고 소장님은 실제 저런 경험이 있나요? 이 기자부터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좀 비슷한 경험이 있긴 있는데요. 단발로 잘라달라고 했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가서 조금 다시 다듬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혹시 입사 후인가요? 입사 전이에요. 아, 어쩐지 네. 그런 모습은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다시 하지 말고 다른 데를 가야겠구나라고 하고서 다른 미용실을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소장님은 혹시 있어요? 당연히 있죠. 여성이면 당연히 있는 경험이죠. 미용실 사건이란.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사건마장 제가 잠깐 쉬기 전에 이제 매일 나올 때 급기야 한 4년 정도를 매일 나오니까 머릿결 맨날 드라이를 하잖아요. 맨날 이제 방송국에서 드라이를 하니까 이게 상해갖고 안 빗겨지는 거예요. 아이고. 빗질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클리닉을 거금을 주고 끊었어요. 바쁘고 뭐 돈도 아까웠지만 끊었는데 클리닉을 한 5번 받았는데도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다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던데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끊고 결국에는 단발로 더 짧게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이고, 그런 세상에. 경험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고가예요, 클리닉은. 예. 아, 팀장님은 미용실 가십니까? 이발소 가십니까? 저는 단골 미용실을 가서 딱 앉으면은 알아서 제가 짧게 하면 알아서 착 해줍니다. 너무 좋아요. 아, 미용실을 다니신다고요? 미용실 안 다니십니까? 변호사님 미용실 안 다니세요? 네, 미용사입니다. 네. 아니, 박 변호사님은 그냥 일단 열애로 두시고요. 예. 아니, 팀장님 좀 딱 보면 이건 딱 이발소 각인데. 우리 아파트 주변에 이발소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미용실밖에 없기 때문에 또 미용실에 가면은 원장님이 잘 해줘요. 단골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원장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정보경. 아, 다음번에 서비스 받으시겠네요, 또. 네네. 예, 좋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죠.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 사연을 다루게 된 게 환불을 해줬다고 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들었잖아요. 됐으면 이 사연을 다루지 않았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미용실 원장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받아갔는데 그 다음 날도 환불을 안 해준 거죠. 너무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불을 안 해줬는데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미용실로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남 씨 머릿결이랑 두피 상태를 보고
이 정도 손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불은 물론이고 병원비 배상도 안 된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자, 지금 팀장님 아까 그 미용실 다니신다니까 어떤 가족 여러분이 그 파란 클럽 다니시는 것 같다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우리 박 변호사님은 빼냐고 또 어떤 분이 그러시면. 미용실 다닙니다. 예. 예, 한 달에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예.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요. 그러시군요. 네. 자, 소장님 그런데 네. 모발 손상도 속상한데 네. 원장이 이렇게 나오면 네. 와 이거는 진짜 한번 하자는 거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원장이 왜 그렇게 태도를 바꿨는지는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무슨 원래 그렇게 안 해주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막상 만나니까 이제 감정 싸움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싸움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원장과 남 씨가 둘 다 흥분하게 됐고 언성이 굉장히 높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예. 고객들도 너무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다가 이제 법적으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환불도 해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 씨는 또 환불을 해주지 않고 나갈 수 없다. 이래서 결국에는 큰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본인이 피해자인데 지금 고소를 당할 상황이 지금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건 실제로 이제 따져보면 영업 방해 행동을 한 걸로 보여요. 소란을 끼쳤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예. 본인 환불을 못 받는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던 것입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미용실에서 환불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거 영업방해로 고소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 언쟁. 이 업무방해죄가 위력이나 위계입니다. 위력이 뭐냐면 폭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막 욕설을 한다든지, 폭압. 예, 뭐 겁박을 준다든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어떤 위력적인 상황을 느끼게 한다든지. 지금 환불 소송을 벌이고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제 고소한다는 사람이 다 고소를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고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고요. 네. 고소하겠다라고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여기 지금 문제는 환불이 지금 쟁점 같거든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해결될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고소는 안 된 단계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러면 말이죠. 중요한 것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뭐 무슨 법정으로 가지 않는 가기 전에 정말 이걸 받아내고 현명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참, 변호사로서 이런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은 법적으로 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약합니다. 소비자원을 통할 수가 있어요. 한국 소비자원. 근데 거기 시간도 꽤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본인이 또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입증하는 과정에서 지칩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미용실에 안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욕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후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인터넷 댓글을 쓰면 그것은 또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별점 테러 같은 거요?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뭐 정보통신망 위반이라든지 업무방해죄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오히려 본인이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뭐 소비자원이 아니라면 좀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머리 한번 잘못되면 소장님 진짜 이게 한동안 계속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머리 하나에 사람이 바뀌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연구된다고 얘기하는데 속상하실 연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띠리리리리. 연구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상한데 근데 있었던 일을 쓰는 거가 고객 평이잖아요. 뭐 만들어내지는 않고 그래서 공격하지 않는 걸로 쓰면 그렇죠. 잘 쓰면 그치 됩니다. 잘 쓰면 정말 사실만 쓰면 되는데 또 피해 당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을 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거 지금 자동차 보닛을 저거 뭐야? 네, 이 자동차 보닛 안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 동물 다름 아닌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네, 조던 로즈라는 여성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가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온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보닛을 열었더니 놀랍게도 다람쥐 한 마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다람쥐가 깜짝 놀라서 그대로 나무를 향해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This squirrel is messing up my car. He wants to come in my car so bad. He has made a nest and now my car is locked up. 아, 둥지를 틀려고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이 자세히 살펴봤더니 낙엽과 나뭇가지가 가득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안에 새끼 다람쥐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새끼 다람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인터넷에 새끼 다람쥐를 엄마 다람쥐에게 돌려주는 방법, 이걸 검색했다고 하는데요. 새끼 다람쥐를 상자에 넣어서 나무 아래에 두고 스마트폰으로 새끼 다람쥐 울음소리를 재생하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성이 그 방법을 그대로 해봤더니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람쥐가 새끼 다람쥐를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여성은 새끼 다람쥐를 엄마 품에 돌려줘서 기뻤지만 차 수리비가 약 25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유, 막판에 또 가슴이 아프네요. 자, 다음 픽 캐나다로 이어갑니다. 여기 어디죠? 네, 온타리오주의 어느 강인데요. 강물 안에서 무언가 헤엄을 치는가 싶더니 강물 위로 고개를 내밉니다. 아니 저거 뭐예요, 저거? 네, 개 한 마리가 물에 잠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데요. 네, 얼어붙은 강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지쳐서 아예 빠져버릴까 봐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그때 마침 현장에 소방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구조가 시작되나요? 네, 소방관들이 보트를 들고 얼어붙은 강 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물가로 다가가서 고개를 내민 개를 잡아드는데요. 다른 소방관들이 보트의 줄을 잡아당기자 개와 소방관들이 무사히 땅 위로 올라옵니다. 개는 주인을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예, 끝났어요? 네. 아무튼 이제 그 구조가 잘 돼서 지금 막 몸을 막 터네요. 지금 막 추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제가 뭐 평소 같으면 우리 박 변호사님한테 쟤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막 이런 거 여쭤볼 것 같은데 오늘은 추울 것 같아요. 되게 추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아이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픽 인도로 가보시죠. 네, 여기 인도인데요. 어느 기차의 CCTV 포착 영상입니다. 아직까지는 평화로워 보이죠? 평화로워 보이죠, 진장님? 자, 노란색 티셔츠 입은 한 소년 보입니까? 승강장 가장자리를 어슬렁 거리더만 갑자기 선로로 뛰어듭니다. 철도 경찰관 가만히 안 있겠죠. 소년에게 뒤로 빽빽빽 물러서라고 지시를 하지만 소년 이 말을 듣지 않고 선로로 뛰어내립니다. 뭐 하는 거야? 앉았다가 또 일어섭니다. 설마 지금?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철도 경찰관이 곧장 선로로 뛰어들면서 소년을 끌어안고 선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면서 소년을 구한 직후에 기차가 지금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극단적인 선택 아니면 장난인데 뭐 제대로 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장난을 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년하고 철도 경찰관은 기차가 지나간 뒤에 무사히 승강장으로 올라왔고 소년 결국 경찰서로 끌려가서 부모한테 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화제가 되자 전 세계의 소년 누리꾼들은 소년을 구한 철도 경찰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저 중국인데 SUV 차량입니다. SUV 차량이 갑자기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이죠. 도로가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이 불어난 강물에 차량이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지반이 약해졌군요. 네, 지금 지방 정부가 이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가 무너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당시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이 차주가 보험사에 이제 보험 처리는 요청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사고로 도로 아래 수도관이 파손이 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고 하고요.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보이는데요. 이 한 여성이 할아버지가 탄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할아버지가 사무실 문 앞에 멈춰서더니 다른 여성에게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한 할머니에게 편지를 전달한 후 밝게 웃습니다. 지금 뭐 우편 배달부 일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98살인데요. 스탠리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우편 배달부라고 합니다. 98살이신데, 네. 아이고야. 우체국에서 받은 공식 유니폼을 입고 매일매일 요양원 곳곳을 돌면서 직원들과 이용객들에게 우편물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뭔지 한번 직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Ray's been our postie now for about 6 months at Upton Bay. It started off as something to do to get out of the room a little bit, just to kind of meet other people, see some other residents and bring a bit of joy around the home. 아, 근데 일단 운동도 되고 정신 건강에도 무엇보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비록 할아버지의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직원이 받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 읽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일이 좋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우편 배달부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작년 크리스마스 기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간 100통이 넘는 편지를 배달했다고 하니까 정말 바빴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아무튼 오래오래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아이고, 이분도 좀 아픈 분 같은데요. 네, 올해로 33살이 된 백혜 씨입니다. 백혜 씨는 지난 2019년 일명 루게리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일상의 대부분을 침대 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혼녀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하는데요. 아, 루게리병 그 근육이 완전 딱 굳어버리는 그런 병이잖아요. 지금 어디 가는 거죠? 백혜 씨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 프로농구의 NBA 경기를 실제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루게릭병 환우를 지원하는 한 재단에서 NBA 경기 티켓을 깜짝 선물한 겁니다. 맨 앞자리에서 농구 경기를 지켜보는 게 백혜 씨의 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이 정말 무척이나 행복해 보입니다. 백혜 씨도 소원이 이루어져서 정말 행복하다고 재단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이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전 세계 누리꾼들은 언제나 용기를 잃지 말라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사연 오늘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많이 저희 사반 @jtbc.co.kr 여기로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달려주십시오.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